지금 바로 당신의 온도 조절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20도일 수도 있고 22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설정해두고는 다시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3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의 조상들은 매 겨울마다 똑같은 도전에 맞서야 했습니다. 온도 조절기도 단열재도 벽도 없이 오직 그들의 손과 뼈, 동물, 그리고 현대인이라면 몇 시간 만에 죽을 만큼 혹독한 추위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며 당신이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추위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유라시아 초원에서 영하 40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에 타러 가면서 느끼는 가벼운 한기가 아닙니다. 노출된 피부가 몇 분 만에 괴사하고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우며 바람이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사냥하듯 쫓아오는 그런 추위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빙하기에 겨울에 내던져진 현대인은 아마 해가 뜨기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동굴 속에서 떨며 앉아있는 원시인들이 초라한 불가에 모여 겨우 아침까지 살아남는 모습이죠. 하지만 고고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뛰어난 기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고고학이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 바로잡아주는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동굴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코스트루마에서는 약 8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지에서 깊이 2.4m, 지름 3.6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함몰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남은 도구의 흔적들은 이 함몰지가 정확한 크기로 의도적으로 파였음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지표면에서 1.8m에서 2.4m 사이의 깊이에서는 땅의 온도가 지상보다 10도에서 15도 더 따뜻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추위와 싸우지 않고 그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교함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체코 공화국의 돌리 비에스토니체에서는 26,00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겨울용 거처를 발굴했는데 그 벽은 여러 겹이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의 층은 특정한 단열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동물 가죽이 있었고 털이 안쪽을 향해 있어 따뜻한 공기가 몸 가까이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건초와 이끼가 있어 습기를 흡수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바람에 강한 갈대와 나무 껍질로 짠 매트가 있었는데 이 매트는 습기가 얼어 내부 구조를 파괴하기 전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투과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땜질이 아니라 층별로 정교하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열공학이었으며 오늘날 여러분의 집벽 단열과 정확히 같은 원리를 따랐습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방승막, 단열폼, 방수막을 사용합니다. 빙하기 시대 여러분 조상들은 가죽, 이끼, 나무 껍질을 사용했습니다. 재료는 달랐지만 물리학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메지리치와 거스텐키 같은 유적지에서 연구자들은 고고학자들을 처음 봤을 때 말 그대로 충격에 빠뜨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동굴도 바람막이도 아닌 완전히 털북숭이 매머드의 뼈를 정교하게 쌓아 만든 진짜 건축물인 집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각각 90kg이 넘는 매머드의 두개골이 기초 블록으로 사용되었으며 곡선형 엄니들이 돔 형태의 골조로 정교하게 배열되었고 수백 개의 더 작은 뼈들이 구조적 지지를 위해 틈새를 촘촘하게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전체 구조는 매머드 가죽을 여러 겹으로 꿰매어 덮었으며 이 가죽은 바람을 막을 만큼 두껍고 눈이 미끄러져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건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주지에 대한 실험적 복원은 고고학이 암시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잘 지어진 매머드 뼈집은 단지 작은 불만으로도 외부 기온보다 20도에서 25도나 더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용 단열재와 전기 난방이 갖춰진 현대의 북극권 주택조차도 종종 이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뼈, 가죽, 부싯돌, 도구만 사용한 석기시대 건축가는 현대 북극 공학의 단열 성능과 맞먹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단순한 열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빙하기 겨울 생활의 전체 운영 체제였습니다. 매머드 뼈로 지은 집안의 난방 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교했습니다. 중앙 벽난로가 주요 열원을 담당했습니다. 더 작은 보조 벽난로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특정 작업을 위한 전용 온열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곳에서는 도구를 만들며 아기들과 노인들은 가장 따뜻한 곳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배치는 임의적이지 않고 계획적으로 됐습니다. 나무 없는 초원에서는 목재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들은 대체 연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말린 매머드 똥을 준비하거나 처리하여 열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었습니다. 화덕 잔여물의 화학 분석 결과 이러한 연료들은 단순히 불에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통제된 열을 내도록 의도적으로 준비되고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거나 태우지 않았습니다. 연료를 전략적인 자원처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대의 북극 엔지니어들이 진정으로 감탄하게 됩니다. 적절한 공기순환이 없으면 호흡과 요리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모든 밀폐된 거주지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이 습기가 얼어붙습니다. 구조물은 내부에서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코스텐키의 고고학적 흔적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환기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바닥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구멍들이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구조물 꼭대기에 있는 더 큰 구멍들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많은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다루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이 거주지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잠들고 새벽이 오기 전 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수면 방식과는 달리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2단계로 잠을 잤습니다. 4시간 자고 1~2시간 깨어있다. 다시 4시간 자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불면증이 아니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었으며 이는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역사 기록에서 문서화되어 있고 1992년 정신과 의사 토마스 베어가 실시한 실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한 달 동안 인공 조명 없이 생활할 때 모든 참가자가 자동으로 이 2단계의 수면 패턴을 되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학자 폴리 위즈너는 칼라하리에 보침한 주호환 씨족을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원시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인류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밤에 나누는 대화가 낮에 나누는 대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대화의 80%가 실용적인 내용, 즉 물류, 사냥, 자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닥불 주위에 모이면 대화의 81%가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모닥불은 원초적인 극장이자 최초의 교실이었습니다. 유명한 비너스 조각상들은 대부분 구석기 시대의 겨울 은신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관련된 동굴 벽화들 역시 대부분 긴 겨울철 격리 기간 동안 그려졌습니다. 우리 종을 정의한 예술은 여름의 온화함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술은 불꽃의 빛 아래 뼈로 만든 집안에서 구상되었고 바깥의 초원은 얼음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매머드 뼈로 집을 짓는 데에는 8에서 10명의 성인이 2에서 3주간 집중적으로 작업해야 했으며 이는 외부 환경이 모든 건설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전에, 즉 여름이 끝나거나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공사를 시작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구 재료와 계절적 지표에 대한 분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사람들은 급하게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계절 달력을 지닌 계획자들이었습니다. 식량 저장 또한 매우 기발했습니다. 영구 동토 지역에서는 겨울철 거주지와 짧은 터널로 연결된 지하방들이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하여 고기를 얼린 채로 겨울 내내 심지어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보관하고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의복도 거주지와 같은 구성 원칙을 따랐습니다. 여러 겹에 서로 다른 동물 가죽이 사용되었으며 각각은 고유의 보온 특성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늑대, 여우, 북극토끼 등이었습니다. 가장 안쪽 층은 따뜻한 공기를 가두고 바깥쪽 층은 바람과 습기를 막아주었습니다. 현대 겨울 코트와 동일한 물리학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고어텍스가 발명되기 이만 5,000년 전의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손상되었을 때 이는 자주 일어났지만 즉시 수리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겨울 내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부러진 뼈는 교체되고 가죽 덮개는 기워졌으며 단열재도 새로 보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잘 되기를 바라며 지은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관리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며 숲이 확장되자 이 모든 지식은 버려졌습니다. 재앙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차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구석기 시대의 주거지 유적을 연구하는 현대의 북극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북극 환경에서의 군사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2만 년 된 이 모델들의 고고학적 복원을 바탕으로 한 주거지 건설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긴급 구조 단체들도 극한 환경에서 위기용 주거지 건설을 위해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잃었고 현대 과학으로 한 세기 동안 재발견하려 애썼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미 뼈와 석기만으로 완벽히 해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온도 조절기로 돌아가 보세요. 그곳에 표시된 숫자는 당신의 조상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온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따뜻함을 얻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훨씬 더 극한의 환경에서도 따뜻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했죠. 따뜻하게 보낸 하룻밤마다 수주간의 준비, 수개월의 계획, 끊임없는 노동,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가족 전체가 새벽전 추위로 목숨을 잃을 만큼 정밀한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얼어붙은 초원이 뼈로 지은 집에서 불빛 아래 전해지던 신화의 직계 후예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함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오직 추위와 시간 그리고 죽음을 거부하는 의지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기술자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추위가 찾아와 무심코 손을 뻗어 온도 조절기를 만질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떠올리고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드문 일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